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금년에 45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금년 7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실버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급성장하는 실버 산업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2024년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 명 돌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실버 산업 규모 2030년 168조 원 전망. 시니어 케어 스타트업의 투자 활기.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실버 산업이란 60세 이상 노년층이 핵심 소비자인 산업인데요. 지구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현재 9.4%에서 오는 2025년에는 16.5%로 증가해 약 16억 명에 달할 전망인데요. 올해 7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실버 산업의 규모가 지난 2020년 72.3조 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같은 시기 미국과 중국도 각각 3.5조 달러, 2.2조 달러 규모의 초거대 실버 산업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 주 소비 계층이 고령 세대로 바뀌는 이 시니어 시프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활동적인 시니어를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환경에 능숙한 시니어를 의미하는 실버 서퍼 등 다양한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버 산업의 유형은 크게 의료, 주거, 여가, 금융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의료 분야가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IT와 AI가 실버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실버 산업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며 발전하게 될까요? 급성장하는 실버 산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재병 케어닥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상을 깨고 금년 7월에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소위 실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듣기는 싫겠지만 그 연령을 65세 넘어서면 노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노인 인구 하면 어떤 그 정의가 좀 내려져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노인 통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니어 케어 산업의 현업에 있는 종사자로서 이 각각의 국가들의 산업을 봤을 때 각각의 나라들은 노인이 누구다라고 딱 정의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각각의 나라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몇 살부터 받을 거냐라는 기준으로 이제 60세냐, 65세냐, 혹은 67세냐라고 각각의 나라들이 다르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65세라는 기준으로 연금을 보통 수령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인도나 중국 같은 이제 인구 성장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60세 정도를 보고 있는 게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근래의 추세는 미국 같은 좀 먼저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67세로 좀 높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고령, 노인 이런 데피니션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 제도를 몇 살 때부터 하느냐를 가지고 그 편의상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노인이 몇 살부터다라는 정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보편화됐기 때문에 실버 산업의 규모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168조 원이 조만간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선진국은 수백조 원, 1,000조가 가까운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글로벌의 선진국들은 그 실버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산업도 결국에는 간병요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코어 산업이 있고 그리고 노인을 특화한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시니어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 시장만을 했을 때 미국이 2020년 은퇴자협회 기준으로 2,500조 시장이다라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 2030년까지 갔을 때는 5,000조 시장까지 성장할 거라고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초고령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900조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의 정부가 개업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만 약 15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시장이 약 14조 정도, 그리고 보조금을 포함한 실버 산업 전체를 약 1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고령 산업 쪽으로 많이 비즈니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규모도 굉장히 커지지만 나름대로 선진국 개념에서는 실버 산업이 약간 그 단계별로 어떤 진화 단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실버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어떤 팩터로서 작동한다고 봅니다. 1번은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고령화라고 하는 척도 하나, 두 번째는 복지에서 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금융제도로 편입되는 이 두 가지 성숙도라는 개념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가장 발달한 거는 미국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유럽 순, 그 다음이 한국 순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미국이 성숙도가 3단계라고 하면 저는 일본은 2단계, 한국은 이제 막 1단계에서 이제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실버 산업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실버 산업 카테고리로 넣어서 분류를 하고 있나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00년대까지는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간병요양이라고 하는 것을 큰 축으로 실버 산업이라고 보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08년에 장기요양 붐이 들어오면서 요양 산업이 실버 산업이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 넘어와서는 이제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 혹은 의식주 전체까지를 산업으로 보고 계신 관점에서 예전에는 간병요양이라고 하는 돌봄 산업을 실버 산업이라고 보셨는데 이제는 돌봄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의식주 전체 소비 시장을 시니어 산업으로 보고 있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버 산업의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건가요? 여전히 큰 축은 돌봄 산업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도부터 준비한 어떤 헬스케어 리츠나 시니어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나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돌봄에서 어떤 부동산, 금융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 세대는 뭐 의식주가 일반 젊었을 때랑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이제 시니어의 주거 문제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실버 타운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소위 얘기하는 쪽방촌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니어의 주거 상태는 어떤 상황으로 돼 있나요? 주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집에서 혼자 계실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과거처럼 집에 자녀가 있거나 혹은 며느리가 있거나 돌봄의 주체들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회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집에 돌봄 서비스가 가족 내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후기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 사이의 시설들이 공백인 상태이고요. 그런 공백들을 정부의 힘으로 메꿀 것이냐 아니면 민간의 자본으로서 민간의 수요를 맞춰서 성장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그 공백을 메꾸는 작업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우징이 돌봄의 어떤 큰 하나의 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은퇴를 하더라도 전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쪼개면서 실제로 시니어가 되면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것을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해야 되는 과업이 이제 가족 내에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정권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택연금이나 신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어떤 주택으로서 이제 일종의 하우스푸어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집만 가지고 있고 어떤 쓸 돈은 없는 상태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제도를 바꿔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지난 여름에 나왔던 행복한 주거 대책 속에서 시니어 하우징에 입소할 때 주택연금이 원래는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니어 타운 입소할 때도 이제 주택연금을 할 수 있게끔 제도들이 이렇게 개편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어쨌거나 그 연금을 조금씩 받게 되면서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 그 퇴직은 했지만 조금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그 소비력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소비가 그 소득이 단절돼 있어서 소비를 못하는 이런 세대에 좀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소비 패턴에서는요? 네, 뭐 아마 액티브 시니어들의 소비력에 대해서는 많은 매스컴과 많은 자료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업을 7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5060의 자녀들이 8090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부분들이 저희 사업 초기에 느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영시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돌봄을 준비하시고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고 신탁 상품이나 금융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유저층이 바뀐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대 손주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케어다게 서비스를 쓰셨다고 하면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소비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실 거냐에 대한 소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액티브 시니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 수백억 그 국내 투자 유치도 하셨고 금년 들어서는 세계적인 투자자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고 커다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그 실버 산업에서 케어닥이 진행해 왔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나요, 산업이요? 저희도 이제 돌봄 산업의 역사와 회사의 성장이 좀 같은 결을 갖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간병 혹은 요양업이라고 하는 인력 중심의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고요. 그러다가 같이 이제 하우징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까지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처음 겪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랑 같은 사례를 아마 먼저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혹은 일본에서 선진 국가에서 어떤 시니어 산업의 성장에 솔루션을 한국에 접목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를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간병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간병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올인원 서비스 혹은 원스톱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간병이 무엇인지, 요양이 무엇인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실버타운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사실은 개념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인 돌봄의 특성상 이거를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컨디션이 바뀌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솔루션 전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1년의 패키지를 저희가 매년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 혹은 요양병원 이분들이 퇴원하였을 때 가사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 그리고 재활 서비스 그리고 이분들이 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 서비스 그러다가 요양원이나 노인유치원이나 가는 서비스까지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연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근래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시니어 산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나 컨설팅 이런 비즈니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간병에 관련돼서 보면 대부분 그 조선족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불친절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나요? 이 산업의 핵심은 결국에는 여전히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력이 남지 않다.
또 하나 본질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대부분은 이 업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양질의 인력들이 갈 수 없는 현재 체계가 조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돌봄 일자리가 굉장히 보람 있고 혹은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또 평판이 좋은 일자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조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이분도 더 나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더 양질의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봤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는 돈만 많이 있다면야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그 경제 여력이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서 이 시니어들도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좀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케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좀 그 나눠서 그 이게 서포트가 되면은 국민들의 삶의 좀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가 봤을 때 이 시니어 산업이 양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극화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호텔 산업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1성급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고 이제 굉장히 큰 럭셔리 호텔도 있는 것처럼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나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숙되면서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어떤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비자들이 내가 금전적 여유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써야지 하는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현재는 선택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가난한 혹은 저렴한 서비스이거나 복지 서비스 혹은 민간 서비스 이렇게 딱 두 개만 나눠져 있는 게 현재 상황이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케어를 좀 그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집에서 이제 어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이제 부분적으로 혹은 시간제로 이용하는 것보다 보통은 시작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아침을 챙겨주거나 그러다 아침에서 점심까지 챙겨주시거나 저녁까지 챙겨주다가 혹은 야간까지 불안하다 혹은 약간적 돌봄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전일제로 넘어가시다가 그리고 집 내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이제 시설로 혹은 시니어 타운으로 이사가는 이런 수요까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미니멈 어느 정도를 내면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시간제로 하셨을 때 보통 방문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은 이제 30-4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한 같고요. 달에요? 네. 그렇다가 이제 방문 요양 등급을 못 받으셨거나 혹은 이제 자기 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최근에 투자를 해외에서 굉장히 커다란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시장을 보고 그들이 투자를 했고 국내에서는 어떤 산업을 좀 그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본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이 시니어 섹터를 여전히 국내에서는 일종의 복지업이다.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어떤 보조금업이다. 혹은 비영리 산업이다 보는 관점인데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의식주에 관한 지출 사업이다, 소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혹은 자금적으로, 금전적으로, 금융적으로 없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 차원에서 접근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제 대규모 자금들이 하우징 영역에서 시니어 하우징 혹은 시니어 타운, 요양원 부분들을 좀 이제 규모 있게 개발 운영하는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5세 이상이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그 케어 서비스에 해당될 만한 그 인구 비중은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1,000만 명 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이쪽 시장으로 잠재적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노인 인구가 1,000만으로 봤을 때 정부가 케어하는 인구가 약 9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90만 명밖에 안 되나요? 네. 이제 장기 요양 수급자 인구가 9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수급자 중에서도
이제 등급을 받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 부담을 쓰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냐면 요양병원이나 네. 혹은 일반 이제 자택에서 돌봄을 받게 되신 부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 네. 이런 인구까지를 계산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에 되는 어르신들이 자기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나 시니어 하우징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부담, 정부의 보조금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그 금융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험 들듯이 그 나름대로 좀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젊었을 때부터 이거를 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와 필요 부분들을 이제 정부도 보셨고 뭐 각각의 보험사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TV에 틀면 이제 암 네.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TV를 보시면은 치매 보험, 간병 보험 형태로 이제는 암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아플 때 돌봄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치매 보험이나 간병 보험 같은 장기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 중심의 보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물론 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혹은 상황에 닥칠 때 전화할 수 있다거나 상담할 수 있다거나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들이어서 보험 상품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어떤 리조트형 멤버십이라든지 상조형 서비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나중에 시니어홈이나 시니어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도 미리,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거는 뭐 10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미리 좀 준비하면 어떤 좋은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시니어 하우징과 관련된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는 글로벌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사례를 보았을 경우에는 선납형 형태이거나 삼각형 상품이라고 하는 보다 한국보다 다양한 시니어 하우징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케어닥이나 혹은 다른 업체들이 조금 더 규모 있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선납형이라든지 뭐 회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권한에 더 앞서서 금전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상품들이 개발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실버 산업 자체가 이제 하우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앞서 있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있고 굉장히 부족한 분야라 그러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발전된 부분은 저는 단연 IT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케어 영역에서 이제 IT 부분 혹은 ICT, AI 영역으로 접목하려고 하는 수요가 한국이 가장 활발한 것 같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영역들을 어떻게 IT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나 모바일 서비스 혹은 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더 먼저 시작한 더 상용화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니어 케어 혹은 시니어 산업의 성숙도가 여전히 좀 시니어 산업은 복지 아니냐, 시니어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이 어떻게 해, 한국에 사례가 있어 이런 형태에서 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떤 부족 부분들은 저는 단연 하우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부가 좀 지원하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영역을 좀 명확히 해서 이제 선별적인 복지 혹은 선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정부가 더 튼튼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 하나랑 반대로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영역들은 적극적으로 민간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이익을 남겨야 지속 가능하고 그 이익을 다시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가세라든지 혹은 돌봄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할 때 어떤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과 부동산 쪽으로는 어떤
이제 양도세나 취등록세 혹은 이제 저희가 재개발할 때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해주는 것 같이 정부가 해야 될 돌봄 서비스를 민간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적인 베네핏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직원분들을 뵙고 혹은 저희 가족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많은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돌봄 산업과 돌봄 제도 혹은 보험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 이제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봄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금전적인 재무 플랜이나 서비스 플랜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성장하는 실버 산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실버 산업의 현황과 미래 시장의 기회 요소까지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박재병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로망이 있는데요. 다양한 실버 산업의 발전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